새해 서울에서는 어떤 것들이 새롭게 바뀔까요? 서울시 의회 주요 상임위원장님 모시고 살펴보는 2018 달라지는 서울.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서울시 교육 분야에 관련한 새로운 정책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생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강혜승입니다. 네. 자, 먼저 예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18년 교육 분야 예산 확정이 됐는데 대략 보니까 9조 1천억 정도 규모더라고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조금 늘어난 감은 있는데 어떻게 좀 유용한 데 쓰일 수 있도록 늘어났나요? 예, 2017년에 비해서 네. 2018년 예산이 한 1조 증가한 이제 9조 한 1천억 규모가 되었는데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서울시 교육청에 이제 경직성 예산이 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량 예산은 그다지 그렇게 많이 늘질 않았습니다. 인건비가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죠. 예, 네. 인건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도에 여러 가지 이제 예산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사업들이 이제 학교 폭력 이제 예방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인권 교육 강화라든지,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인 학교 체육관 건립 확대 이런 사업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니까 그 전체 9조 1천억으로 한 1조 정도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노후한 학교 시설 개선이라든가 또 이번에 지진 때문에 사실 서울까지는 좀 그렇게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되고는 있지만 내진 설비는 다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올해도 그렇게 속도를 내서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위원장님. 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총 규모로 좀 늘긴 했지만은 경직성 예산이 많이 늘어난 바람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해야 하는 노후된 학교들,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시설 개선이 많이 필요한데요. 현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학교 폭력 매년 증가하고 있고 소년법 개정 여론도 참 올 한해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서울시 그동안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를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위원장님. 이제 그동안 그 학교 폭력 해결 방안 대책으로 2004년도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하는 법률 이에 따라서 이제 시행 규칙, 시행령이 이제 제정이 되었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일선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 연수도 많이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 실태 조사 등도 이제 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이제 처리 절차를 이제 보게 되면 우선 학교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인지한 즉시 학교에 이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무조건 신고하는 거죠? 네,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학교장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24시간 이내에 이제 교육감에게도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학교 폭력 전담 기구를 구성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전담 기구에서 이제 사안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내용들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다 보고하고 이제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교육청에 이제 보고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라고 해서 안 지키고 그런 건 없죠. 절차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립이나 사립이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근데 이전에 보면 숭이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아주 떠들썩했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절차들은 일이 진행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질 것이다. 새해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학폭위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지적이 되면은 그게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학생들의 장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해, 중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동안 학교폭력법이 제정이 되었고 이 법률은 현재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그냥 강화하는 방향으로 늘 이제 수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화해와 이제 분쟁 조정이라는 이제 교육적 관점보다는 이제 가해자 처벌에 중점을 두고 개정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학교폭력법에 따라서 이제 자치위원회에서 이제 분쟁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 조정이 되어도 현재 분쟁 조정 되어도 현재 학생 그 학속부에 기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치위원회에서 이제 결과를 가해 학생에 대한 이제 조치를 필수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좀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럼 지금 현재 조치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가령 친구들끼리 막 그렇게 장난을 치다가 좀 심해졌어요. 그래서 감정이 좀 섞인 주먹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맞는 애도 또 나도 감정 섞어서 한번 때렸어요. 이래도 그냥 무조건 학교폭력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학폭의 이제 심의 사안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학교 안에서는 가해자 피해자를 이제 우선 짓는 거죠. 누가 주먹을 먼저 날렸느냐, 왜 싸웠는지 보다는 결과에 의해 갖고서 학폭위 안에서도 또 피해자 학부모, 가해자 학부모를 불러서 같이 학폭위에서 이제 그 사안을 다루는데 학폭에 참여하는 또 학부모 위원님들은 같은 학교 학부모이고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피해자, 가해자를 나누고 또 학부모님들 다 얼굴도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관계가 모호해지는 속에서 참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왜 내가 이런 때 참여해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지 진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불만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타임에 그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요를 한번 좀 CG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그 강혜승 그 지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 시청자들이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반드시 과반수 이상 학부모 위원이 들어가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 규정 때문에 학부모가 학부모를 가해자냐 피해자냐로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시고 그다음에 지금 분기별로 1회 이상 반드시 소집하고 학교폭력 신고 접수 등을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좀 투닥거리는 일들이 벌어지기만 해도 반드시 개최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재심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학부모가 결정에 대해서 기록이 남게 되면 그 기록을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재심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1,100여 건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학부모 입장으로 보실 때 학교 폭력 문제 다루는 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 대책 그 자치법이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근본적인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법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 또 이 학원 폭력의 심각성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교육적 차원에서의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관계적 회복에 선순환 구조를 먼저 학교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처벌 위주의 가해자 피해자로 한다고 해갖고서 법이 강화된다고 해서 학교 폭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학교 문화가 먼저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학생들 안에서도 왜 폭력이 나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른 채 무조건 아이들이 조그만 어떤 경미한 사안도 있을 때 이 부분을 학폭에서 다루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놓치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피해자든 가해자든 걸 가리고 가해자에게 벌을 준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둘 다 학생이고 그렇죠. 앞으로의 미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지혜롭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마침 지난 12월 20일 지금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 의회에서 의미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했다고 들었어요. 우리 위원장님, 이 조례가 어떤 겁니까? 네. 지난 12월 20일에 있었던 서울시 의회 이제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예. 이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 이제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및 조정 해결 등에 관한 예. 지원계획 수립을 하도록 부여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 적시하라는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을 이제 지속적으로 실시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두 번째 항목과 우리 그래프를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항목, 학교폭력 예방과 조정 해결에 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 이제 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네 번째 실태 조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항목에서 보면은 전문가들이 훨씬 더 들어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됐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동안 학폭위가 분명히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지적받았잖아요. 그런 대책들도 저 두 번째 항목을 보니까 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우선 이제 학교 폭력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학폭이라고 그러죠. 학부인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이제 심의하고 이제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렇죠. 현재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고 학폭이 이제 과반수 이상이 현재 학부모들이고 학부모들이 대부분 이제 비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원회에 대한 이제 교육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해왔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만 가르쳐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한마디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분쟁 조정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환경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례 제정을 통해서요, 내용이 이제 가해자 처벌보다는 이제 분쟁 조정 우선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교육감에게 분쟁 조정을 위한 책무를 이제 부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쟁 조정 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 대책위원들의 분쟁 조정 역량 강화 및 이와 관련된 예산까지 지원하겠다는 이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도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서 시도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면서요? 현재 이제 법률 역시 이제 쭉 지적해왔듯이 현재 가해 학생에 대한 이제 조치상 이걸 이제 학생부에 이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도 개선을 좀 어떻게 보면 입법부 쪽으로 좀 이렇게 좀 제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우려되는 부분은 남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부분을 더 건의하고 싶으신가요? 글쎄, 저는 지금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가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상에도 보면은요, 전문가로서 변호사님도 참여하고 경찰도 참여하고 의사도 참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폭위를 열었을 때 이분들이 너무 바쁘셔갖고 참여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법률적 해석으로 해갖고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다 보니까 갈등 조정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들어오셔갖고, 학생들 간에, 그리고 교사들 간, 그리고 학부모 간에 일어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관계 회복을 좀 중점에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갈등 해결 전문가도 그렇지만 심리 상담 전문가들이 반드시 전문가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셔야 분명히 됩니다. 뭐 어떤 의사분들도 들어오실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는 정신적인 어떤 분석보다는 일단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학폭위를 같이 구성하고 있다면 훨씬 더 능동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의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올해 교육계를 그야말로 뒤흔들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특성화고 문제가 아니었나.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사건. 이 사건이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줬지 않습니까? 이 사건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뭐 현장 실습 도중에 사망한 이제 학생에게 애도를 이제 표합니다. 현장 실습은 사실 학생들의 진로를 이제 고려를 해서 그다음에 현장 실무 능력을 습득을 하고 그리고 직장 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값싼 노동자로 취급을 해서 맞아요. 3D 업종에서 이제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군데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난 그 사건 이후에 현재 교육부에서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현재 이제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 실습을 이제 폐지하겠다. 아하. 그다음에 현장 실습을 노동 중심에서 이제 학습 중심의 취업 준비 과정으로 이제 개편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6개월에서 이제 최대 3개월까지로 축소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사실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려스러운 게 일단 이렇게 되면은 현장 실습 학생들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뭔가 이득이 되는 것들이 있어야 좀 더 광범위하게 현장 실습을 갖다 할 텐데 석 달에 학습 중심으로 해라. 그러면 가뜩이나 현장에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뭐 부담을 떠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뭐 현장과 이제 학교 간에 서로 합의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교육부 대책에 대해서 좀 분석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어머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사건을 보고 계십니까? 글쎄,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침에 집을 나갔던 아이가 영영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학부모로서 일단 산업체 실습 나가는 그 부분은 좀 폐지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래요? 학생들의 노동인권 교육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 부분이 좀 강화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도 학생들의 그 안전수칙 강화하는 교육과 또 인권 교육, 그 분들은 학생들에 대한 그 태도에서부터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 인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교육이 좀 실시돼야지 될 것 같고 일단 파견 실습생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우 개선, 처우 보장도 좀 같이 좀 동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안전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지위가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내 아이가 학교 안에서도 지금 안전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그 지금 노동 현장들은 위험한 기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실습해서 배운다고 하지만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세한 아주 작은 것부터의 배려들이 현장에서도 필요하고요. 학교 안에서도 학생을 파견 나갈 때는 교사분들이 지원해 가면서의 최소한 보조교사분들 정도가 그 업체에 지금 상주에 계시면서 아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협상력은 없고 그리고 위치는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열악한 그런 상황이니까 회사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온갖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확실하게 개선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십니다. 자, 내년부터는 사업장과 실습생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한다고는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현재 노동인권 교육은 이제 근로 현장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노동법과 자신의 노동 권익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20일에 있었던 우리 서울시의 정례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4일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안전 노동 인권 보호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체결하고 나서 나온 이제 결과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재학생을 대상으로서 반드시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건 조례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장 실습 전 실습생 전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협약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 생각으로 노동인권 교육은 모든 학생들한테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특별히 특성화고 학생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왜 또 특성화 학생들한테만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현장의 근로감독 강화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완이 되는 건가요? 현재 이제 사업장 점검과 이제 근로감독 강화에 대한 이제 서울시에서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주도 사건 이후에 나온 대책인데요. 그 학생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 실습, 기업 대표, 노무 담당 직원을 위한 노동 이제 교육도 도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습생 파견, 사업장에 대한 이제 관리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습생 이제 파견 전에 서울시 마을 노무사를 활용을 하고 이제 고용노동청과 협력해서 노무 컨설팅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 작성 여부라든지 유해 위험 업무 배치 여부 및 근로시간 미준수, 임금 체벌 여부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했고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장 실습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나갔다가 조기 복귀하는 경우들 결국 학교로도 못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대책 이제 발표에는 대책령을 보게 되면은 현재 인권 침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부적응이라든지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현장 이제 실습생들이 조기 복귀를 하고자 합니다. 하고자 하는데 조기 복귀 지원 대책인 거죠. 서울시 대책하고 이제 교육청 대책이 있는데 서울시 대책 보게 되면은 조기 복귀생을 위한 이제 심리 치료 프로그램과 이제 관련자의 1:1 적성 직무 멘토링 등 그것은 이제 실시를 하고요. 그 새로운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그다음에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할 계획인 것이고 이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습생이 이제 복귀를 이제 원할 경우에 선택을 할 수 있는 보장을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대책을 현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런 부분들 말고도 좀 그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이런 특성화고를 결과적으로 평가를 할 때 현장 실습을 얼마나 나갔느냐, 애들이 몇 명이나 나갔고 조기 복귀한 혹시 부적응하거나 이런 애들이 얼마나 없느냐 이런 걸 놓고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그 학교 평가 시 또 현장 파견할 때 아이들한테 서약서를 쓰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하고 취업률 게시하는 이런 정량적 평가는 없어져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는 학생들을 자꾸 현장으로 내몰고 또 들어왔을 경우에도 또 마이너스 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계속 감추고 뭔가 이거 학생들을 위한 지원 교육들을 하지 않고 무마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그 특성화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대책 문제는 서로가 좀 이렇게 모순이 되는 부분들도 정책에 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꼼꼼하게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미세먼지 대책 요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체육관이 없는 서울시내 학교 중 가능한 모든 곳에 체육관 짓겠다. 이건 상당히 솔깃하게 들리는 정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미세먼지로 인해서 학생들의 이제 위협이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공간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은 이제 학교 체육관 건립 3개년 집중 투자 계획안을 통해서 이제 2018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3년간 2,500억 원을 투자해서 108개 학교의 체육관을 설립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서울 시내 학교가 1,339개 학교이고요. 이 중에 체육관 보유 학교는 1,112개로 많이 8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체육관 건립으로 이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을 해서요.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이제 불안감을 하루속히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환영하죠. 근데 미세먼지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반면 체육관을 짓고 학교 환경 안에 들여다봤을 때 발암 물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있던 그 우레탄 트랙 같은 경우도 그런 그렇습니다. 거였죠? 그리고 아이들 그 체육공간, 그 농구공 이런 것들도 발암 물질들이 굉장히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같이 좀 시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도 면밀히 좀 들여다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뭐 내진 설계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라든가 뭐 다양한 그 정책들을 또 펼칠 예정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내년도에 우리 시민들이 기대해 볼 만한 정책들 요거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현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외에도 학교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학생 도박 및 자살 예방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특수학교 이제 설립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이나 노동인권 교육 및 현장 실습생 대책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인 체육관 건립과 내진 보강은 내년에도 이제 기대해볼 만한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많은 예산과 제도적 정책적 방안들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꿈과 재능을 펼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데 힘껏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희순 지부장께서도 내년에 바람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 인권조례 그 3개년 계획인가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했잖아요. 거기서 가장 쟁점이 됐던 상벌점제 폐지가 저는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연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되는 교육 정책 중에서 보면은 초등과 유아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세대별 교육 복지 정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진짜 무상교육이 언급이 없어요. 맞아요. 고등학교 유아에서 중학교까지는 다 무상이었다가 고등학교 갔을 때 정말 돈을 낼 때는요, 그 피부로 와닿는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입시 준비도 해야죠.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등학교 관련된 고등학교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대한 정책도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위원님들이 좀 먼저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접 들으셨으니까 뭔가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세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강혜승 참교육 학부모회 서울지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